도면에 글씨 쓰는 방법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이렇게 명령어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먼저 스타일이라는 명령어를 우리가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오토캐드는 메모리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폰트를 다 끌어다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A라는 스타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폰트를 지정해요. 그러면 요것만 메모리에 딱 등록해서 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아래 한글 쓰잖아요. 아래 한글 쓰면 아래 한글에 폰트 되게 많죠. 그거 아래 한글 실행시킬 때 윈도우에서 폰트 폴더에서 다 끌어다가 메모리에 등록시키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예전에 그 그래픽 작업하면서 폰트를 한 300여 개를 깔아봤어요. 컴퓨터가 엄청나게 느려지더라고요. 처음에 폰트 때문에 그런지 몰랐어요. 왜 느려지지? 그러고 한 개씩 다 지워봤는데 제일 마지막에 어쩌다 걸린 게 폰트였어요. 에이 설마 폰트겠어? 그러고 지워봤더니 컴퓨터가 빨라지더라고요. 메모리에 등록시켜서 쓰는 거예요. 근데 오토캐드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프로그램이에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프로그램인데 폰트도 이만큼 등록시키려니까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못 버티는 거죠. 지금은 괜찮아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컴퓨터 처음 산 게 메모리가 4kB였거든요. 4kB요. 감이 잡히시나요? 하드디스크가 16MB였어요. 엄청 옛날이죠. 근데 캐드가 그렇게 등록이 되면 메모리가 버티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폰트를 미리 지정해서 사용합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어논테이트요. 홈 탭, 인서트 탭, 어논테이트, 어노테이트요. 자, 여기에 보시면 스타일이라는 명령을 쓰셔도 되고 이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이 뜹니다. 자, 한번 띄워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요. 스탠다드가 있고 저는 미리 지정을 해놨어요. 맑은 고딕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게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보시면은 아리엘인가요? 얘가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면 골뱅이 그리고 한글 붙어 있죠.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세로 쓰기입니다. 글자를 세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골뱅이라는 이 아스트리크 마크죠. 이 아스트리크 마크가 붙어 있는 글꼴은 글자 세로 쓰기니까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걸 써야 되냐면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한참 내려가면 이 밑에 나오죠. 밑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 글꼴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굴림, 그 다음 레귤러. 네, 굴림체 선택해 볼까요? 레귤러. 맑은 고딕, 레귤러 볼드. 네, 여러 가지가 들어 있죠. 도둠체 이렇게 가는 레귤러밖에 없네. 자, 저는 맑은 고딕, 아니 나눔 고딕. 자, 레귤러하고 볼드하고. 여러분들도 글꼴 한번 선택해 보시죠. 여기 사이즈가 나오네요. 글자의 크기입니다. 이 글자의 크기는 안 바꿉니다. 만약에 이 글자의 크기를 바꿔버리면 글자의 크기가 고정돼 버립니다. 글자의 크기가 고정돼서 나중에 내가 글자를 쓸 때 글자의 크기를 바꿀 수 없게 됩니다. 쓰고 난 뒤에 바꿀 수 있어요. 쓸 때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얘를 안 써요. 그 다음 이펙트. 왼쪽에 보시면 프리뷰, 미리 보기가 있어요. 업사이드 다운, 위아래로 뒤집기.
글자가 위아래 뒤집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백워드, 글자를 좌우로 뒤집기. 그 다음 위드 팩터, 위드 팩터는 장평이라고 합니다. 장평이요. 글자의 가로폭 비율을 장평이라고 합니다. 1보다 크면 장평이 넓어지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장평이 좁아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글자 2로 놓으니까 글자가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0.5로 해볼까요? 글자가 폭이 줄어든 거 보이시죠? 네. 쓸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오빌크. 오빌크는 앞으로 또 나오긴 하겠지만은 기울기란 뜻입니다. 글자를 옆으로 기울이는, 예를 들어서 15도. 그럼 글자가 이탈릭체처럼 기울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해되시나요? KS 규격에는 몇 가지 정의가 되어 있는데, 글자는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글자는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딕 이외의 글자는 쓰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궁서, 바탕, 손을림체 이런 거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굴림, 그 다음에 맑은 고딕 이런 건 다 고딕체잖아요. 고딕체 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글자를 15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좀 강조를 주고 싶거나 그러면 글자를 15도까지 기울여서 흘림체를 쓸 수 있습니다. 고딕인데 15도까지 기울여서 쓸 수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글자를 세팅하고 어플리 그러면 적용이 끝났습니다. 자, 클로즈. 자,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죠. 자, 이거 조금 슬픈 역사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써야 되는 건 고딕입니다. 그죠? 고딕이에요. 우리가 써야 되는 건 고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막걸리채로 글씨를 썼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포천시에서 나눠주는 서체 중에 하나가 막걸리채라는 서체가 있어요. 옛날에 90년도 초반에, 아니 80년대 때는 술이 지자체별로 혹은 개인이 술 빚는 걸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멀지도 않아요. 80년대 때 금지했습니다. 그걸 90년대 초반, 아니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때 허용을 했어요. 이때 허용을 했어요. 제가 아직도 그게 기억에 남는 게 저희 막내 이모가 포천에 2동인가 1동인가 거기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가장 유명한 막걸리가 바로 그 포천 1동 막걸리가 가장 유명했어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한 60대에서 70대 되시는 분들은 아세요. 막걸리 어디 게 맛있어요? 포천 거 괜찮아요? 그러면 맛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지자체별로 전국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천시에서 자기네 이제 막걸리를 계속 홍보하려고 글꼴을 만들어서 시청에서 배포를 해요. 시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막걸리채를 써서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도면 딱 오픈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걸리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자가 다 깨져서 나와요. 물음표로 나오든가, 한글이 물음표로 나오든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일본어나 중국어로 나오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제가 권하는 겁니다. 해봤더니, 설계를 오래 해봤더니 이거예요. 첫 번째는 고딕체를 쓰세요. 두 번째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쓰세요. 예를 들어서 윤고딕이라는 서체가 있어요. 윤고딕 220, 250 이런 식으로 쭉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윤고딕 250을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나요? 없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럼 글꼴이 어떻게 나와요? 다 물음표로 나와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봤던 에러가 바로 그거예요. 도면에 다 한글이 다 물음표로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협력업체들이 있어요. 전기라든지 이 배관 쪽이라든지 쫓아와요, 저한테. 제가 캐드 실력이 제일 좋으니까. 글자가 다 깨져서 나와.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다 바꿔주는 거예요. 뭐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로. 그러면 90%가 해결이 돼요. 10%는 다른 이유예요. 그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면서 고딕인 글꼴이 뭘까요? 이거요. 굴림 또는 굴림체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서체를 쓰면 좋은데, 서체를 내가 편한 대로 막 쓰면 좋은데, 문제는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서체가 없으면 내 도면을 못 읽는다는 거죠. 숫자나 영어는 볼 수 있어요. 한글은 못 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배려 차원에서 써야 돼요. 글꼴을. 그러니까 맑은 고딕이나 맑은 고딕이 아니구나. 나눔 고딕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서체입니다. 저작권 풀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써도 좋습니다라고 해서 나눠주는 게 맑은 고딕, 나눔 고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서체의 저작권도 중요해요. 서체의 저작권을 생각할 거예요.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되게 민감해요. 간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편집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많이 민감해요. 저한테도 1년에 한 두세 차례는 연락 와요. 나 저기 폰트 저작권 때문에 공문 날라왔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두세 차례 돼요. 꼭 있어요. 도면도 지금은 뭐 별 생각 없이 쓰지만 뭐 맘만 먹으면 걸릴 수 있어요. 홈페이지 쪽도 잘 걸리거든요. 그 옛날부터 보시면 돼요. 아주 먼 옛날 윈도우가 처음 나왔을 때를 보시면 돼요. 윈도우 95때.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마소에 요청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글은 조합형입니다. 조합형으로 개발해 주세요. 근데 마소는 완성형으로 개발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조합형과 완성형의 차이. 조합형은 뭐예요? 기억에 아에 미음을 더하면 감이 되죠. 자음, 모음, 자음이 조합됐죠. 한글 창제의 원리에 딱 맞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쉬울까요? 어려워요. 프로그램이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완성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폰트 있죠. 폰트 안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글꼴과 폰트를 비교합니다.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이게 완성형이에요. 이해되시죠? 완성형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쉬워요. 문제는 윈도우가 완성형으로 개발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꾸로요. 폰트를 개발하는 입장은 어떨까요? 완성형으로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자음, 모음, 자음 다 합치면 글자가 몇 글자 나올까요? 100개? 200개? 아니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폰트 개발업자가 처음에 폰트를 개발할 때 몇 년이 걸렸냐면 폰트 하나 개발할 때 3년 걸렸어요. 3년 걸렸어요. 95년도부터 그렇게 쭉 개발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서 폰트 하나 개발하는데 한 2주 걸린다고 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폰트를 3년에 걸쳐서 월급도 못 받고 집에다 돈도 못 갖다 주고 그러고 개발했어요. 근데 제가 내 폰트를 쓰고 있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지도 않았네.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심히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문부터 날리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불법으로 썼어? 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년이나 걸려서 내가 고생해서 개발했는데 공짜로 쓴다? 그게 저작권의 시초가 되는 거죠. 이건 저작권의 보호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식집이에요. 분식집에서 아래 한글로 물은 셀프라고 해서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어요. 근데 그게 걸려가지고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이게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분식집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 결론은 2차 저작권이라 괜찮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있고 2차 저작권이 있습니다. 내가 폰트를 가지고 어떤 걸 창작물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2차 저작권입니다. 2차 저작물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저작권에 안 걸려요. 저작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이건 언제 나오냐면 폰트를 다운로드 할 때. 그리고 폰트를 다운로드 할 때 위반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운로드한 기록이 막 나와요. 그럼 위반된 거 맞아요. 위반된 겁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그 다음에 어디서 또 걸리냐면 간판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간판 쓰잖아요. 간판 만드는데 이때 해당 폰트에 (90%를) 변형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저작권에 안 걸려요. 이건 제 선배 사례예요. 인테리어를 하고 간판 올리고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저작권 위반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올라가는 저작권 그 폰트 가격하고 출판했을 때 폰트 가격하고 간판으로 나갔을 때 폰트 가격하고 이게 다 달라요. 그때 450만 원인가 500만 원 물었어요. 1년짜리 라이센스 샀어요. 이게 저작권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이 선배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공문 날라왔는데 어떡해. 선배 저기 연락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선배 하는 말, 이미 연락했는데 형님 답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걸 판매하는 벤더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싸게 사서 저작권 우리 이거 산 구매 이력이 있어요. 이거 저작권 제대로 돼 있어요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써도 돼요. 이와 같은 이유로. 특히 여기 에러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거나 글꼴 쓰셔도 돼요. 근데 에러가 나면 다시 굴림이나 굴림체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써도 돼요. 근데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글꼴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글꼴을 쓰셔도 돼요. 저는 맑은 고딕이나 나눔 고딕을 특히 많이 써요. 저작권 풀이니까. 그 대신에 이제 뭐 이렇게 얘기가 오죠. 글꼴 깨졌는데요. 그러면 그거 네이버에서 맑은 고딕 검색해 보세요. 맑은 고딕이래. 나눔 고딕.
남는 곳이 검색해 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 설치하면 바로 해결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아까 3년 동안 개발했다 그랬잖아요. 글꼴을. 그러니까 개발하다 지쳐가지고 건너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글꼴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특수문자가 안 나오는 글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써놓은 저 굴림 있잖아요. 저 굴림은 특수문자까지 완벽하게 다 지원하는 글꼴입니다. 참고로 저 굴림이 일본 사람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한 건 아니고 일본 사람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요즘 나온 글꼴들은 특수문자가 다 지원이 됩니다. 옛날 글꼴들은 특수문자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글꼴을 쓸 때 그냥 상식선에서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 썼으니까 글씨 써야죠. 글자를 쓸 때는 편의성 때문에 여러 줄을 쓸 수 있지만 명령어를 적용하는 순간 이렇게 다 줄로 끊어지게 됩니다. 한 줄로 끊어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스타일. 제가 여기서 글자의 높이를 5mm로 지정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뭐라고 했나요? 여기서 글자의 높이를 지정하면 글자 쓸 때 글자의 크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케이. 자, 텍스트. 또 여기 보면 글자의 크기가 5mm로 지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자 높이 지정하는 부분이 생략된 거 보이시나요? 그냥 엔터. 그럼 바로 글자의 높이가 5mm로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글자의 크기가 생략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스타일 할 때 여기 글자의 높이를 0으로 쓰는 겁니다. 0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야 글자의 높이를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로즈. 자, 그 다음 텍스트. 특별한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네, 특별한 건 없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텍스트라는 명령을 실행했는데 얘가 파랗게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 바로 밑줄 바꿔서 실행됩니다. 마지막에 썼던 거 글자 선택되는데 거기서 엔터 치면 밑줄로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시죠. 캐드에는 좀 특수문자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C를 쓰면 파이교가, %%D를 쓰면 각도가, %%P를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간혹 오해를 하는데 그냥 확실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텍스트 2.5mm 지름은 원의 지름은 %%C를 쓰면 이렇게 파이기호로 바뀌어 버립니다. 선의 각도는 45%D, 오차 범위는 %P 0.23. 특수문자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밑줄 긋기, 윗줄 긋기, 취소선 그리기. 언더라인, 오버라인, 스트로크입니다. 자, 텍스트. 먼저 윗줄 긋기. %O 윗줄 그려진 거 보이시죠?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O. 자, 취소선 %K. 다시 한번 K. 밑줄 %U. 한 번 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조금 어려운 걸 보도록 하죠. 제가 라인을 좀 그렸습니다. 짧게 그렸어요. 어레이 렉탱귤러 간격을 10mm로 한 줄 더 4개 이렇게 4개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선 길 필요 없어요. 다만 간격만 10mm 이상 주시면 돼요. 저스티피, 요 저스티피가 저스티피케이션의 약자입니다. 자리 맞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글씨를 왼쪽 정렬로 쓸 거냐 오른쪽 정렬로 쓸 거냐 이 얘기예요. 레프트, 센터, 라이트. 자, 레프트 그러면 글씨가 왼쪽 정렬로 써집니다. 어떤가요? 왼쪽으로 써지는 거 맞죠? 이런 여기다 써야 되는데 다시 이번엔 센터 중간 정렬이네요. 중간 정렬 맞죠? 자, 이번엔 라이트 오른쪽 정렬. 자, 오른쪽 정렬 맞죠? 자, 한 번씩 쭉 써보시죠. 자, 텍스트 여기에 보시면 얼라인이 있고 피트가 있네요. 얼라인과 피트. 얼라인은 문장 전체의 길이를 고정시킨 겁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적으면 문자의 크기가 커지고 글자의 수가 많으면 문자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자, 보세요. 얼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A 글자 커진 거 보이시죠? 시작부터 끝까지 맞춰야 되니까 그래요. 근데 글자의 크기가 글자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작아집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엔 피트는 높이까지 고정합니다. 자, 이렇게 높이까지 고정해요. 높이를 제가 2.5로 줬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뭐가 바뀌냐면 장평이 바뀝니다. 이처럼.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저스티피 이번엔 미들이요. 미들. 이 미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자, 여기다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2개를 그릴 겁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선을 내려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텍스트 저스티피 센터입니다. 미드 포인트에다가 제가 놨어요. 다시 볼까요? 이번엔 미드. 똑같이 미드 포인트고요. 어떤 거 써야 되나요? 센터는 바로 여기 베이스 라인에 글자가 위치하고요. 미들은 이 전체 높이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표를 그리실 때는 미드를 쓰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자, 그 다음에 보시면 TLTC, TR이 있는데
탑 레프트, 탑 센터, 탑 라이트의 약자고, ML, MC, MR은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고, BLBC, BR은 바툼 레프트, 바툼 센터, 바툼 라이트의 약자입니다. 왼쪽 상단, 상단 중간, 상단 오른쪽, 중간 왼쪽, 중간 중간, 중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중간, 아래 오른쪽이라는 뜻이죠. 자, TL.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 글씨 써보면 되는데, A, B, G, H만 써보시면 돼요. 얘가 TL. 그 다음에 TC 중간이죠. 다시 TR.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이거.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그죠? 자, 한 번씩 쭉 써보시죠. 이번엔 중간이죠. 중간 왼쪽. 그 다음 중간 센터. 그 다음에 중간 오른쪽. 자, 한번 써보시죠. 자, 이번에는 바툼이요. 자, BL. 글씨 많이 쓸 필요 없고요. 제가 쓴 것처럼 쓰시면 돼요. 자, 맨 아래 걸리는 거 보이시죠? 자, 가운데 중간. 그 다음에 오른쪽. 자, 한번 써보시죠. 자, 지금 제가 점을 찍어 놨는데요.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여기가 TL입니다. 아니, 이렇게 갈까요? 조금 수월하게 제가 이렇게 다 지우고, 자, 이렇게 놨습니다. 도넛 0.1.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미드 포인트입니다. 대략 한 이 정도쯤 자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쓰는 레프트의 위치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센터, 여기가 라이트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탑라인은 어딜까요? 탑라인은 여기에요. 제일 꼭대기 라인. 여기가 탑라인입니다. 그래서 도넛, 여기가 TL, TC, TR. 그럼 미들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요 두 개의 중간되는 위치. 그리고 카피. 여기요. 베이스라인과 탑라인의 중간이 여기가 미들입니다.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베이스는 어딜까요? 아니, 바툼은 어딜까요? 바툼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알파벳 중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글자들 있잖아요. P라든지 Q라든지 G자 같은 거. 네, 여기가 바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툼 레프트, 바툼 센터, 바툼 라이트입니다. 미들은 어딜까요? 미들은 이 전체의 중간입니다. 이렇게요. 여기요. 이 전체의 중간. 여기가 미들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영어 소문자만 이래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다 찍어서 그려본 겁니다. 레프트, 센터, 라이트, TL, TC, TR.
ML, MC, ML, BL, BC, BR, 그 다음 여기가 미들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게 영어 소문자만 이래요. 영어 소문자만 그렇고 한글은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이제 M텍스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M텍스트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걸로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그 영역 안에 글자가 쓰여지게 됩니다. 자, 한번 써보시죠. 자, M텍스트는 영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역이 이렇게 나와요. 얼마든지 사이즈 조절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얼마든지 사이즈 조절이 됩니다. 드래그 하시면 영역을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고, 자, 크기도 여기서 조절이 돼요. 보시면 몇 개 없죠? 이거 내가 조절해서 쓰는 겁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1, 5, 210, 2.5 써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니에요. 이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글자들은 내가 썼던 것들입니다. 내가 썼던 글자의 크기가 나오는 거고, 이거 마음대로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mm 글씨 키운 거 보이시죠? 얼마든지 이거 줄여서 크기 조절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오해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자, 한번 글자 크기도 한번 바꿔보시고 글자 모양도 한번 바꿔보시죠. 글자를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디텍스트입니다. 자, 일반 텍스트예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글자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글자 수정됩니다. 글자 색도 바꾸고 글자 모양도 바꾸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종료할 때는 컨트롤 엔터 눌러 보세요. 그러면 쉽게 종료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름 %%C 50mm, 각도 45%D, 오차 %%P 0.32. 똑같이 각 특수문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넣어 보실까요? 명령어 텍스트 에디트를 쓰셔도 돼요. 제가 더블 클릭해서 썼지만 텍스트 에디트 글자 수정 명령어입니다. 네, 그럼 바로 수정돼요.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분해를 해볼 겁니다. 이거 멀티라인이죠? 아니, 다중선, 다중문자죠? 자, 익스플로드. 그러면 하나씩 다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근데 다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요거 텍스트를 m텍스트로 바꿔주는 명령어입니다. 텍스트 to m텍스트. 그러면 이렇게 m텍스트로 바꿔줍니다.
다만 이렇게 엔터가 안 돼요. 그래서 일일이 엔터를 쳐주셔야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m텍스트를 쓸 겁니다. m텍스트 조그맣게 써보죠. 제가 이렇게 거실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저스티피케이션은 미들 센터로 놨습니다.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볼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컨트롤 1을 누르면 속속창이 뜬다고 했습니다. 선택하면, 자, 이렇게 선택하고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죠. 그럼 여기 텍스트 프레임 보이시나요? yes. 그러면 글자 주변에 프레임이 이렇게 생깁니다. 적당히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보통은 이렇게 해요. 일반 텍스트를 이렇게 쓰는 거죠. justify, middle,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글씨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rectangle, 보통은 이렇게 그리죠. 보통은. 근데 굳이 이렇게 그리지 말고 텍스트 프레임, 그러니까 m텍스트의 텍스트 프레임을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얘도 한번 해보시죠. 오스냅 중에 insert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insert라는 오스냅이 있어요. 명령어가 뭐냐면 글자나 블록의 삽입점을 찾아주는 명령어가 insert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블록 쓸 건데 그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line insert, 그리고 글자를 갖다 대면 nearest 들어갔네. 다시 insert, 그러면 글자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circle, insert, 그러면 쉽게 중심점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겠죠? 문자가 삽입된 위치를 찾아주는 명령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요게 이제 아까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윈도우 전용 서체는 TTF나 FON으로 끝납니다. 윈도우 전용 서체는 TTF나 FON으로 끝나요.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굴림이나 굴림체로 바꾸면 어지간한 글꼴은 다 해소가 됩니다. 그 여기 윈도우의 폰트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10% 정도는 해소가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토캐드 전용 서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일이 SHX로 끝납니다. 빅폰트라고 해요. 이거는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영어 한 글자가 1바이트예요. 한글이 2바이트고 오토캐드 전용 서체는 4바이트입니다. 확실히 글자가 커요. 그래서 빅폰트라고 합니다. SHX 파일은 프로그램 파일에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의 폰트라는 폴더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여기 전부 다 끌려 나와요. 자, C 드라이브에 윈도우라는 폴더로 들어가시면 폰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가 윈도우 전용 서체가 여기 설치 들어갑니다. 자, 이해되시죠? 전부 다 폰트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지에 오토데스크에 오토캐드의 폰트, 여기가 오토캐드 전용 폰트입니다. 이게 오토캐드 전용 폰트예요. 쉐입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 SHX 파일을 보내오면 이거 오토캐드 전용 서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는 16이 아니고 둘둘이죠. 스타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SHX 파일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게 빅폰트입니다. 오토캐드 전용 서체예요. 얘를 눌러주시면 오른편에 빅폰트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SHX 파일만 떠요. 그리고 열어보시면 맨 아래로 내리시면 이렇게 WH로 시작하는 파일들 있죠. 요게 한글 전용 서체입니다. 요 4개가 한글을 지원하는 서체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굴림으로 바꿨는데 안 된다, 그러면 여기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쉽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찾아보시죠. 여기 text.shx만이 여기 버티컬이 활성화됩니다. 다른 건 버티컬이 활성화 안 되는데 저 txt.shx 파일이 버티컬이 활성화돼요. 얘를 누르면 글씨가 수직으로 써집니다. 세로 쓰기라고 하죠. 세로 쓰기가 돼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A4 100분의 1 도면인데요. 우리가 쓰는 글씨 크기가 있습니다. 보통 작은 글꼴, 아니 그냥 본문 글꼴이라고 할까요? 본문 글자, 중간 글자, 제목 글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3개로 보시면 됩니다. 본문 글자는 작은 글자고요. 중간 글자는 말 그대로 중간 크기의 글자고, 제목 글자는 큰 글자입니다. 보통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거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2를 더하면 돼요. 곱하기 2 하지 마시고 2 더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본문 글자를 2mm를 씁니다. 본문 글자를 2mm 써요. KS에 보시면 본문 글자는 대략 1.5에서 3mm 사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에서 3mm 정도 주라고 되어 있어요. 폭이 넓어요. 1.8 쓰셔도 되고 2.5 쓰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2mm보다 더 작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작업 반장님들이 글씨를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쓰되 그분들이 글씨 읽을 수 있을 만큼 작은 글씨, 그게 제 기준에서는 2mm였습니다. 제가 2mm 쓰는데 제 선배는 저보고 글자 크대요. 본인은 더 작게 쓴다고 1.5mm나 1.8mm 쓰라고 시키더라고요. 취향이죠. 사람마다 취향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중간 글자는 4mm, 제목 글자는 6mm. 이해되시나요? 지금 기본은 2.5mm입니다. 그러면 중간 글자는 대략 한 5mm 정도, 그 다음에 제목 글자는 한 8mm 정도. 이해되시나요? 제목 글자 여기가 6mm, 이렇게 2, 4, 6, 2.5, 5, 8. 이해되시나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이거 3mm 쓰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5mm, 얘도 8mm.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사람마다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그냥 단지 작은 글자, 중간 글자, 큰 글자 이렇게 적당히 나눠서 쓰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글자를 쓸 겁니다. 글자를 쓸 거예요. 얼마짜리 글자를 써야 될까요? 우리 계산하기 쉽게 2, 4, 6을 쓸 겁니다. 2, 4, 6을 쓸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몇 mm짜리 글씨를 써야 되나요? 4mm면 될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 거예요. 보세요. 텍스트 영역 지정하고, 자, 글자 크기 4mm, 여기다가 안방이라고 써봤습니다. 글자가 써지긴 썼는데 보이나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이죠? 너무 작은 거예요. 뭘 적용 안 한 거예요? 맞아요. 축척을 적용 안 한 거예요. 자, 4mm를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축척이 얼마였어요?
100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얼마가 돼야 돼요? 4 곱하기 100, 400mm. 자, 다시 보죠. 텍스트 영역 지정하고, 자, 글자의 크기 400mm. 저는 나는 고딕으로. 어떤가요? 글자가 충분히 크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써보시죠. 반드시 여기는 테두리가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자, 한번 써보시죠. 자, 요 도면 명칭 그릴 건데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클, 처음엔 작게 그리세요. 반지름 10mm, 라인 쿼드란트에서 한 120mm 정도. 다음, 자, 랭슨 델타 3mm,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10mm. 자, 옵셋 자, 절반 5mm. 뭐 여기 6mm 하셔도 좋고 5mm 하셔도 좋고. 자, 텍스트를 여기 끝에와 여기 끝에와 여기를 잡는데, 이 위에는 여기 탑 레프트를 기준으로, 여기는 바텀 라이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텍스트, 자, 이렇게요. 글씨 전체 높이를 10mm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8mm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A 부분, 단면, 상세. 글자가 크네요. 8mm 빼고 6mm. 자, 지우고 다시 텍스트, 이번엔 바텀 라이트로 주고 글자 크기 3mm. 스케일 1대 100. 자, 요렇게 한번 쭉 써보시죠. 그 다음에는 얘를 스케일하는 겁니다. 스케일 100배 주몰. 그러면 적당한 크기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A4 100분의 1이라 좀 크게 나왔는데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스케일 0.5배 할까요? 2분의 1이니까 한 요정도가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한 50배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적당한 크기로 도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